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는 장애인 정책팀장 박찬고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장애인 당사자 등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김영현 보건복지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김영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사실 장애인 인권 문제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저희 이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그 과정의 하나로서 오늘 이 공청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장애인 인권 문제가 이 급격하게 이렇게 부상하게 된 거는 2011년도에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그 광주 인하원 사건이 이제 표면화되면서 장애인 인권이 이제 세간의 관심 분야로 이렇게 대두가 됐었고 저희가 이제 이 장애인 인권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이제 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은 이 기본 계획 하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장애인 차별금지라든지 또 인권 옹호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이렇게 그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하시면은 앞으로 좀 더 좋은 장애인 시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런 시체가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최고의 상태를 저희가 지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열과성을 다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매진해 주신 사단법인 정보사회개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 자장을 맡으신 원미정 의원님과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연합회 김규 회장님,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박사님, 법무부 소명의 박종훈 변호사님, 또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의 허지원 소장님께 멀리서 이렇게 참석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그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사실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인권을 짓밟았을 때 또 어떤 한 사람의 또 인권이 또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다 보장되어졌을 때 그게 다 이제 인권이 다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제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7번 방의 선물인가요? 예, 요즘 많이 뜨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벼르다가 이제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픽션이기는 하겠지만은 사회의 가장 그 약자층의 인권을 짓밟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될 테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의견들이 다 모아져서 정말 앞으로 우리 장애인 인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인권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원미정 의원님 정말 많이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좌장으로 이제 나오실 텐데 우리 원미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는 이제 복지당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 당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상임위로 배정된 이상 저희는 복지당으로서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또 취약계층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 통통통하는 한 해 되십시오. 예, 의사소통 잘 하시고요. 예, 운수대통 하시고요. 만사 형통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안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사단법인 정보사회 개발연구원 공창숙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에 욕구 분석, 인권센터 실태 조사 지표에 대하여 이현 연구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창숙 책임연구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경기도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라는 것에 굉장히 연구자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용역 기간이 5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5개월의 기간을 이제 꼼꼼하게 채우게 됐고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희 연구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은 제가 지금 맡고 있고요. 또 공동으로 조금 후에 발표하실 그 동아인재대학과 한국자원복지연구소장으로 계신 이현 교수님이 함께 참석하셨고 또 청주대학교 법학대학원에 계신 김원준 교수님께서 오늘은 자리를 참석을 못하셨지만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연구를 했고요. 또 저희 그 정보사회개발원의 박현호 이사님과 박윤주 공동연구원, 이게 연구원 모두 한 5명 정도가 함께 참여를 했고 그 외에도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또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양희택 박사님, 또 국장님, 또 김용영 국장님, 정찬열 과장님, 또 박찬국 회장님, 김종묵 주사님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약간 실랑이도 많이 했고 또 우여곡절도 많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 좀 촘촘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FGI 그룹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무리수를 두어서 구성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자로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미를 나누고 싶고요. 현재 오늘은 이제 오늘의 과정은 저희가 이제 착수 보고회를 했고 또 중간 보고 전문가 간담회를 시행을 했고 또 FGI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장애인과 또 종사자 또 공무원들과 각각 그룹을 나누어서 지역별로 조사를 했고 또 중간 보고회를 거치고 또 최종 보고를 하기 전에 기본 그 정책을 수립해서 각 그 도내 실과별로 협력을 요청해서 정책에 대한 자문과 타당도를 한 번씩은 이제 돌린 상태로 이제 중간 보고회 때 많은 의견들을 또 수렴했고 2, 3차 의견을 수렴해서 90% 정도의 연구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그 경기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이라는 이 기본 계획은 상당히 이제 그 넓은 범주지만 장애인 복지의 한 파트로 볼 것인가 또는 이제 비장애인과 도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변화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보고서에서는 이런 사회학적인 기반과 법학이나 가족학이나 장애인 복지 또는 특수교육 또 시민의식 지역복지까지 모두 골고루 좀 아울러서 담아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조금 펼쳤다고 하는 데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우선 전반적인 연구의 개요와 그 최근의 장애인 복지에서 특히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짝 간단하게 정리를 이론적인 근거로 해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관련 차별 금지 및 관련 법제들이 어떠한 부분이 많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경기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에 이런 청사진들을 보는 것으로 저의 시간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개요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국내외에 있는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패러다임이라든지 정책이나 정책 분석들을 쭉 그런 그 기본적인 문헌들을 촘촘히 조사를 했고 또 지자체별이라든지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실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요약본에도 9쪽부터 시작해서 전체 풀 보고서의 양은 저희가 총 31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다 전체적으로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장애인 대상과 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또 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장애인 차별 금지나 영역별 차별 인권 침해 실태나 경험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사실 이제 설문조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도 걸렸지만 결집값이 상당히 이제 높은 특성, 즉 응답에 대한 이제 결집값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연구진에서 이런 설문지의 문항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샘플로는 500여 부가 넘게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최종 샘플로 쓴 것은 311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각각 시행을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자문회의와 담당자들과 FJ 등을 진행해서 각각 그 인터뷰에 시사점이라든지 쟁점, 인권에 관련돼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이제 현재 오늘 발표드릴 정책 비전과 정책 목표, 5대 추진 전략과 25개의 정책 과제, 또 64개의 세부 과제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진에서 이제 이 연구를 착수 보고회 때부터 시작해서 과업 지시서에서 받은 내용과 또 담당 계장님, 과장님과 긴밀한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당초의 목표대로 3가지에 대한 연구 목적을 굵게 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늘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시행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소 선험적인 측면과 또 예측적인 측면 또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그 기본 계획, 그런 최초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 우선 가장 큰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그런 토대와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 지표에 대한 기본 항목을 제시해서 차후로 이제 이런 전담 부서라든지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할 기관의 평가나 결과에 대한 예측성 이런 것들을 크게 3가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욕구조사, 자문회의,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이제 상당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또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또 가족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측면 또 장애인 복지 종사자라든가 대상자의 입장에서 각각 그런 관점의 커다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굵게는 2008년 이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그 비준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인권이라든가 권리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태도라든지 인권 의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가장 큰 테두리로는 이 장애인은 하나의 적극적인 사회 성원으로 봐야 되는 것과 또 그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아닌 평등한 인권의 주체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시민적 권리를 포함하게 되었고, 또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으로부터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굵직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은 무력한 존재라기보다는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저들의 독립성과 권리를 보존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시민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크게 두드러지게 국제사회나 그런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 장애인 분류를 보면 크게는 2가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에서 노동권이나 생존권, 건강권, 특별히 여성 장애인의 권리, 저희가 이제 이쪽에도 제시를 해놨지만 이제 사회에서의 이중적인 차별이나 다중 차별 장애인에 대해서 또는 교육권, 문화 향유권으로 분류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이 있다든지 형사상의 법률상의 권리, 방금 전 위원님께서 이제 그 7번 방의 선물을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그런 그 다중차별 장애인, 지적 장애인의 그 형사상의 권리가 이제 묵살되는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그 외에도 시설 장애인의 그 권리, 또 가족 생활권이라든가 참정권을 강조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풀 보고서에 한 10장 이상의 그 문헌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관련 법제들은 상당히 그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이제 연구의 구심이 되고 기본적인 법제로서는 첫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장애인복지법, 또 관련 법제로는 그밖에 분야별 정신보건법이라든지 인신보호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평의 증진법, 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외에 그밖에 장애인에 관련된 다양한 보장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와 지자체별 조례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장애인 인권 정책의 현황들을 보시면 그 목차 61쪽에서 88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차별 금지나 인권 증진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또 마침 이 연구가 시작되는 최초의 경기도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 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이 시기가 보건복지부의 제4차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증진 중장기 계획과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같은 시기로 출발을 하였고 또 연구 과제가 진행되는 11월, 12월에 각각 이러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에 저희 연구진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러한 그 맥락들과 패러다임 변화들을 함께 분석을 한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법무부의 제2차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차기 정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 교재 11쪽에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별, 지역별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조례들이 이제 앞다투어 시행되고 있고 또 이미 일찍부터 시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2012년 4월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었고 전라남도가 2010년으로 출발해서 주요시,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주요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인권 보장에 관련된 조례들이 각각 제정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차별 금지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 또 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과 생활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차별, 이런 침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목적과 의미가 유사하게 공유되고 있고 그 내용 분석을 각각 해서 풀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진이 고찰한 것은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시간 관계상 줄이지만 외국에 이제 인권이 보장이 잘 이루어져 있고 제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주요 국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독일 이러한 이제 국제사회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어떤 제도, ADA라든지 또는 DDA라든지 이렇게 국가별 제도들을 다 일일이 보고서에 요약해서 담았고 특별히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장애인에 대한 입장이 그 시사점의 의미를 함축하면은 이제 시의 차원에서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었고 미국이나 호주 각각 이제 연도별로 볼 때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그런 그런 국가적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의 계획을 청사진을 한 장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비전으로는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최초에는 장애인이 살맛나는 경기도로 했다가 중간 보고회 이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로 가자는 그런 비전하에 세 가지의 정책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인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적이고 거시적인 목표를 수립하였고
또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 및 인권 보장 체계의 구축이라는 것은 1번과 2번의 과제에 각각 정책 과제에 녹아드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또 끝으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의 동행이라는 그 의미를 좀 부드럽게 이제 행복이라는 말이 정책 목표나 비전에 넣는 것처럼 조금 부드럽고 또 그 도민과 함께하고 이것이 그 시민 의식의 변화라든지 또는 소셜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를 갖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유난히 각각 교통 정책과라든지 또 법률에 관련된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 보건이라든지 복지 건강 이런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세부 계획에 그 도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협력의 동행이라는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3번과 4번과 5번의 그 정책 과제에서 시행되는 그러한 그 함축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 그동안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서 이제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의 각각 거를 비교를 한 것은 여러분에는 이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첨가해서 가져왔는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수립한 내용은 지금 중점 과제가 5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3가지의 정책 목표를 통해서 5가지의 중점 과제는 각각 조금 후에 뒤에 슬라이드에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5개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시민적 권리 보장, 두 번째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세 번째는 장애인 차별 구제 및 기본권을 옹호한다는 것, 또 다중적 차별 장애인의 권익 보호, 또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인권 보장 이렇게 5가지의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고 중앙정부의 그 저희와 시기를 같이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인권 중장기 계획에서는 또 오른쪽에 있는 중점 과제를 보시면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또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등 4대 전략 목표와 21개의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이제 서울특별시 것들과 그 밖에 전남 인권센터라든지 다양한 타 시도의 인권 계획이나 그런 조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권익보호와 차별의 시정 외에는 접근권, 건강권, 노동권, 생활권, 문화권, 교육권 이렇게 7개 분야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과제를 제시하는 특성에 비교를 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이제 정책 목표 설정 배경을 보시면 우선 그 방금 설명드린 이 3가지의 정책 목표들은 반복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고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지금 장애인 복지과의 인력과 전담 부서가 없는 상태, 또 인권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포커스 그룹을 진행해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인권의 침해에 대한 사례나 민원이 있으면 우선은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SOS를 하면 시청에서는 이제 물어 해서 이렇게 민간센터에서 연결하고 다시 관장이나 시설장에게 거꾸로 이제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담당 종사자들은 어떤 경우에 인권 침해 사례조차도 어떤 일이 해결됐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등 여러 가지 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또 민원 사항이나 이의 제기가 다발적으로 이렇게 책임성 없이 흘러가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저희의 정책 목표 안에는 물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커다란 틀의 기본 방향은 이런 이제 차별에 대한 시정, 또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어떤 책임성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과 기관 이런 것들을 가동하고 인권 보장에 대한 조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장애인 차별 금지나 인권에 대한 예측과 또 인권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종사자의 교육이나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하였습니다. 그건 이제 이 사항 정책 목표에 대한 설정 배경은 눈으로 보시고 또 그 풀 보고서 180에서 181쪽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놓아서 그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애인 1번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계획 안에는 또 다시 6가지의 그 정책 과제와 또 세부 실행 과제가 각각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애인 시민적 권리 보장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상의 교육이라든지 13조라든지 14조 뭐 시설물의 접근권 이러한 기본 권리들 근거를 통해서 183쪽 풀보고서 안에다가 상세하게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 또 도내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자. 또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패러다임이나 국내외 상황을 얘기했듯이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장애인의 당사자주의라든지 권리의 주체적인 그런 관점들을 반영을 하고 또 끊임없이 매스컴이나 현재에도 이제 시설 내 또는 그 여성 장애인 그밖에 많은 뭐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이런 다중차별 장애인, 정신 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는 차별과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갖는 그러한 그 정책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과제를 보시면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글자가 많은 것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추진 목표로는 저희가 이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이라는 안에서는 일상생활권 내의 어떤 이동권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각각 또 실과별 분류표가 있습니다. 즉, 이 정책을 다 수행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과 안에서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대중교통과라든지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그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실과별 전체 총괄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각각 내용들을 검수해서 타당도를 지금 다 한 바퀴씩 돌린 상태 안에서 저희가 정책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외부의 그 교육청과 연결된 사항이라든지 또 정보와 기획 담당관실의 업무라든지 또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거라든지 상당히 많은 추진 체계 안에서 주관 부서와 협력 부서가 조율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다시 이것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5년차 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나누었습니다. 풀 보고서 안에서는 그래서 이 안에서 각각 세부 과제나 담당 부서를 나눴고 또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정책 추진 근거를 달고 또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고 연차별 시행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확정된 예산이 모든 것은 이제 예산과 결국 인력의 어떤 확보라든지 또 전담 담당 부서라든지 기구들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1차 년도에 2013년도에는 그렇게 무리한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기반 조성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시민적인 어떤 의식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기반 조성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고 또 저희가 수립한 가 예산, 권고 예산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조율해 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각각 저희가 실과별로도 다 그 주관 부서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지만 또 오늘 토론으로 나와주실 분들도 각각의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과제인데 이것은 사실 이 기본 계획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인 거죠.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복지과 안에서는 그 차별 금지나 인권 보장을 전담할 만한 인력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장애인 전담 팀을 현재 전담 부서를 만들고 2016년도부터는 뭐 하나의 구구로 전담 구구로 격상하겠다 이런 것을 기본 계획에 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독립된 국까지는 아니어도 이 안에서 별도의 인권 보장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야 하며 또 별도의 실국이라든지 독립기구나 부서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장애인 인권 보장이나 기본 계획에 어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라든지 이런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번에 정책 그 인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는 그런 어떤 체계를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 내에서의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전담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 과제 중에서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도 내에 장애인 이제 인권보장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을 이제 크게 넣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광역으로서의 광역센터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후에 발표하실 교수님께서 또 상세한 설명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과제에는 5가지의 정책 과제로 분류를 해서 장애인 인권 전담팀 부서를 설치하는 것, 또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광역센터죠.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또 2-4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2-5로는 장애인 인권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각각의 세부 과제의 시행 과제와로 해서 다시 8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이제 시행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 향후의 밑그림이 펼쳐질지는 기본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정보나 근거에 의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권고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가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상당히 앞으로의 경기도의 장애인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밑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장애인 차별 구제 및 기본권 옹호라고 해서, 여기에는 좀 더 액션적인 의미나 캠페인이나 법적 지원이라든지 법적 대응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조사와 구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다 묶어서 하나의 정책의 덩어리로 풀어 놓았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인권에 대한 그 실태나 차별의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일일이 그 광역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군 단위의 인권센터라든지 민간기관이나 법률자문기관과의 조정 안에서 있었을 때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률적인 그 제도와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 또 부당한 처우에 대한 향후의 연구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이 주제를 꾸려서 이런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활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향후에 기존의 경기도가 수행하고 있는 인권 지킴이단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성년 후견 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 또 그러한 기존 정책들과 연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권 옹호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 밖에 조사와 구제나 인권 교육도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 가족에 대한 것, 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생활 지원이라든지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번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5가지의 정책 과제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3-1에서는 차별 사례 시정 및 조사 구제로 해서 풀 보고서 안에는 이제 209쪽에 각각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방법론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했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법적 보호라든지 조사 구제, 캠페인, 홍보 이런 범주로 접근을 해서 기본권 옹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3-2에서는 장애인 인권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넣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3-2-1과 다른 파트의 정책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나 겹치는 부분은 현재 조율 중이고, 여기에 제시되는 이런 정책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의견을 또 담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3에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성년 후견 제도라든지 의사결정권이나 선택권을 보장하는 또 세부 시행 계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4에서는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넣고요. 또 3-5에서는 장애인 인권 교육 및 홍보로 해서 다양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비장애인에 대한 인권 교육이라든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그 차별의 예방은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 해소 이런 것들을 이제 차세대의 아동 시기에부터 조금 더 강화해서 함으로써 보다 더 함께 협력과 동행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세부 계획에 담았습니다. 또한 중간에 2-4-3이라든지 또 4-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개로 나뉘는 3가지의 정책 안에서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데, 또 이제 그 정책
그 조사 및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권센터의 역할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광역으로 지금 인권센터가 어느 날 갑자기 지역별로 경기도가 굉장히 넓고 전국에서는 지금 20%대에 전국 장애인의 20%대가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지역이 넓고 또 대도시나 중소도시 이상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이런 상태에서 인권센터가 과연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도 다 되지도 않지만 향후에 이제 나갈 점이 많지만 또 인권센터의 전담 그 부속 기관이라든지 전담 기구에 인권 침해 개입이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또 구제 창구나 전담의 기구들이 필요함을 정책 안에다가 담았습니다. 또 지금도 실효성 여부를 계속 타진하고 있고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 또 주사님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중차별 장애인의 권익보호인데요. 이 부분은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또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장애인에 대한 기본 계획 안에도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자폐장애인, 정신장애인 또 아동, 장애 아동까지 거기에는 이제 여성 장애인도 포함시켰으나 경기도의 경우는 여성 장애인을 별도의 5번 과제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렇게 다중차별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발달 장애인 특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노동력의 착취라든지 폭력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일차적인 보장 조치라든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특수교육 분야이긴 하지만 또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는 어느 정도의 이런 기반을 통해서 현재 그 몇 가지 정책들은 교육지원청에 협력을 요청해서 서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애 아동이라든지 가족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다중차별 장애인 중에서 또 정신장애인을 들 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또 정신장애인은 특별히 사회 참여라든가 직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떤 치료의 일부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배제라든가 작업장에서의 소외라든지 차별 조처들이 상당히 많고 또 FGI 결과에서도 써놓은 것처럼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네들한테는 반말을 하고 일반 직원들한테는 존댓말을 하는 거는 비일비재고 그 청소 용역 사업을 하는 1년 동안에 그 직원들하고 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그런 사례들도 여러 명이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안에서도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들끼리 모이고 또 이제 일반인들이 일반인끼리 이렇게 직장 내에서도 이러한 이중적인 것들, 고통들을 호소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하였습니다. 또 저도 그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보면서 제가 보고서를 한 줄 더 써야 되고 좀 더 열심히 촘촘히 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직접 장애인의 양육이라든가 법률상의 문제, 형사상의 문제들, 재판의 문제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다중차별 장애인들은 더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는 것을 사회 고발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책에 담았습니다. 다중차별 장애인의 권익보호 안에서는 크게 5가지의 정책 과제로 이것을 다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4-1에는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사례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가족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전략들, 방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4-2에서는 장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인데 4-2-3 같은 특수학교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너무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 분야와 상당히 너무 깊이 개입했다 해서 일부 정책들을 삭제한 것도 있고 통폐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과 권익 보호가 있고 4-4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및 자리 의사 존중 강화라는 것으로 해서 3-1-2의 정책과 이 안에서 연계를 하고 또 타의시설화를 촉진한다든지 또 자립의 의사가 있는 그 장애인에 대한 시설 내에 자립의사
존중 등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즉 자립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업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이런 것들을 제안하였습니다. 4-5에서는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해서 정신장애인이라든가 장애 아동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또 교육 환경 안에서의 배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끝으로 5번째는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인권 보장인데, 이것은 경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반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장애인 복지의 어떤 그 서비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인권 보장은 다중차별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여성의 생애 주기와 발달 과업 특성을 고려하고,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라든지 가정폭력의 문제, 여성 장애인의 그런 모성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4차 여성 정책과 연계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이런 장애 여성은 성차별하고 또 장애차별이라는 복합적인 인권 침해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기사에서 등장하는 그런 거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인권 침해 사례들이 빈번하고, 또 의료적인 체계 안에서도 출산을 할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좀 더 죄송합니다. 강제적으로 임신 중절을 그 제왕절개 수술을 권고한다든지, 권고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몰고 가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의료적인 것들 차별부터 시작해서 산후에 그 산후조리라든지 아이를 돌보는 과정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특별한 욕구가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최초 인권보장 계획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그 항목들을 구성함으로써 다소 예측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총 4개의 과제로 나누었습니다. 5-1에서는 장애인 임산부의 출산권 보호하는 내용을 풀 보고서 234쪽에 상세히 다뤘고요. 또 5-2에서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5-3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기존에 있는 이러한 이제 관련 시설과의 연계라든지, 또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또 실태조사를 하는 것,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것, 이런 이제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기본 계획들을 넣었습니다. 또 이제 장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안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생애 주기별 변화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양육 과정이라든지 또 노령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담이라든가 구직 멘토제를 시행하고, 또 여성 장애인의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한 범죄 예방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들을 강화해 나가고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지속성을 갖는가에 따라 상당히 많은 정책의 실천과 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인권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과 안에서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좀 더 이제 큰 틀로 해서 인권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안에서의 어떤 범주를 넘어서서 보다 더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함께 가고, 또한 이제 넓은 차원에서는 그 인식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이제 제시된 내용 외에도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창숙 책임연구원님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그 두 번째 주제인 주제를 그 이원 연구원님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맡을 부분은 설문조사 및 FGI 시사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계획안, 또 경기도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지표안,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그 담당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집 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설문조사가 케이스는 몇 케이스이고 신뢰도는 어떻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케이스로 보게 되면은 총 311케이스를 저희가 500부를 배포해서 311케이스가 수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시설 장애인이 247명이고, 그리고 이제 재가 장애인이 64명, 이게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샘플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52개 샘플, 그리고 이제 시설 종사자는 63샘플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수거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분석 결과 신뢰도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에서 살펴봤더니 우선 95%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3%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를 표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표집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지역별 그리고 이제 장애 유형별 장애인계 비례해서 할당 표집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집을 했지만 수거된 설문지는 그에 그 부합되게 그렇게 수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한 측면에 치우친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분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담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직업활동에서 채용 거부라든가 부당해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도 연관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 이제 장애인들이 어떤 그 생존권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참여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항목에서 보게 되면은 공공과 민간의 그 시설물 이용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든지 설비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애인들이 어떤 그 사회적인 참여, 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회 참여해서 비장애인들과 서로 어울려서 사회 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이제 인권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 이렇게 심도 있게 높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참정권 행사 시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장애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막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8번째에 보시게 되면은요,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각종 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어떤 식사 메뉴가 제공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의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 보게 되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정책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선 첫 번째가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1번에서 취업 거부라든가 부당해고라든가 이런 것과도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통수단 이용권 보호에 대한 그런 개선이 이제 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보게 되면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전체 84.9%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되었을 경우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침해라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예방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담고 있다는 거 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번에서 보게 되면은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은 장애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장애인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동수단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이제 저희가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경기도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 등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 현장에서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인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그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응답을 점수화시켰더니 2.8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5점 척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5점 척도면은 그 보통 수준이 2.5점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2.88이니까 뭐 보통보다는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볼 때는 장애인의 그 인권과 관련해서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식이 높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관련 주체들,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관련 주체라고 하면은 공무원이라든지 시설 종사자 아니면 그 이용시설에서의 그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종사자들의 의식이 되겠는데요. 그들의 수준에 대해서 일반인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의식이 굉장히 낮다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도 실제 살아가면서도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이러한 사항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장애인 차별금지 그리고 이제 인권 수준 보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높은 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의 교육권 강화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교통수단 및 이용권 보호를 이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게 될 때 가장 그 일차적인 조건이 어떻게 내가 집 밖으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그 이동에 대한 어떤 그 편의 시설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도 이런 그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공무원들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얼마만큼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 관련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응답자 전체의 57.7%가 1시간 내지 5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를 그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한 1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장애인 대상 그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과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라고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차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그것에 입각해서 장애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들이 시간도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용조차도 그렇게 심층적이지 못한 채 상당히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전문가, 그러니까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있지요. 여기서 이제 점수화시키니까 2.87점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라면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거의 그 장애인만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차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건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그러니까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장애인의 교육권 강화를 첫 번째로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이제 시설 속에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또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시점에서 이런 그 요구는 상당히 시적절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장애인 차별 금지 그리고 이제 인권 보장 수준 인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 역시 77.8%가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역시 장애인 그러니까 경기도에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가 되고 그것이 이제 광역 수준에서만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도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최근 3년간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6시간 내지 10시간이 이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55.6%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1시간 내지 5시간 순으로 역시 27%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아까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장애인 인권 교육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다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GI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대상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권 침해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그 음식점에 출입을 거부당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 시 맹인견이라든지 이렇게 이동 보조기구의 반입을 거부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 등과 같은 관공서 이용이 어렵다. 역시 이거는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 아니면 사회 참여, 사회 활동 이런 부분들과 연관된 것을 장애인들이 현실 속에서 상당히 많이 경험하는 그런 차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역할에 대해서 과연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의견인데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권센터가 어떤 조사권을 발동할 때 그 조사권의 강제권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조사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문제 해결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할 때 그 조사권의 강제권
이제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이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인권 교육 홍보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두 번째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들이 본인들의 인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차별이고 어떤 것이 인권 침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차별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역할에 대한 의견으로는 우선 두 번째, 이동하기 힘든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간이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는 광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론 이제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할 때 좀 더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방안으로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거 창구가 좀 더 생활권 내에서,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 대상으로 구제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라든지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그리고 이제 대전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라든지 여러 그 인권센터들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요, 여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업무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그 권리회복 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장애인들의 권리 구제 지원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 양자를 통해서 상담 접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상담 사례 회의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해결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중재 조정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라든지 법률자문 소송 지원, 기타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게 인권상담, 법률자문위원회, 인권교육 및 장애체험, 인권교육위원, 사료분석회의, 자료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가 이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을 수행을 할 것인가, 조직 구조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역할과 기능을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권익공헌 서비스 제공이고 또 하나는 도내 장애인 인권 보장의 허브기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그 5개 영역은 상담 사업,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연구 개발 사업, 교육 홍보 사업, 조사 구제 사업, 모니터링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안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그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5개 팀으로 구성이 되고 1차 년도에서는 여기에 이제 투입될 인력은 6명으로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력을 6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경기도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력만으로는 경기도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인력을 또 확대시켜 나가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대시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금지라든지 인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센터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가 이 인권센터 운영 계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경기도 광역 장애인 인권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시군 단위에서 인권센터가 설치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역 장애인 인권센터가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군은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정확하게 조정이 돼서 정말 광역센터가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시군센터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정말 그 인권센터가 장애인들의 차별 금지라든지 인권 보장,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지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지표는 20개 인권 영역에 42개 차별 금지 영역 그리고 이제 134개 지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내용이 방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우선 그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총괄적으로 담는 그런 지표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표안을 개발하기 앞서서 장애인 그 인권 관련 지표 체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이제 장애인 단체 청년명에서 만든 장애인 그 인권 지표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석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체계를 그러니까 석사 논문으로 제시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지표 체계는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표 체계는 이 두 가지였고 그 외에 이제 그 인권 관련 지표 체계들을 살펴보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권리구제의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1차 과제로 삼고 그것에 충실하게 이 지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지표 체계를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 그리고 이제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담았던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장차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이 장차법에 대한 인식도 그다지 높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에 대한 이행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 항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근로권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근로기회 그리고 이제 임금 및 보상, 근로환경, 모성권, 근로환경 이렇게 3가지 지표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모성권, 성차별, 폭력 이렇게 3가지가 역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애 아동의 권리입니다. 장애 아동의 권리에는 교육기회와 취업기회, 보호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개별 지표로 구성이 됐고,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있어서는 교육기회, 취업기회, 보호 서비스. 그리고 이제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특히 생계유지 권리와 관련된 지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업에 대한 그 차별과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의 이제 생계 유지 권리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계 유지 권리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진료 권리, 치료 권리 이런 두 가지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교육기회, 교육 환경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제시를 했고요. 여덟 번째 문화향유권에서는 참여 권리 그리고 이제 문화공간, 편의시설 이렇게 두 가지 지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법 절차 그리고 이제 피해자로서의 권리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사생활권,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적절한 서비스 수익권, 거주 이주의 권리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투표권, 그리고 이제 투표소 접근권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겠고요. 가족권과 관련해서는 결혼할 권리, 그리고 이제 가족생활 권리, 부모가 될 권리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로 정보 접근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보 접근권, 정보 매체 접근권 이렇게 두 가지를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그리고 이제 거주권에서는 거주 이전의 권리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재산상의 불이익과 관련된 지표가 제시가 됐고 보호권에 있어서는 보호받을 권리 이를 지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째 서비스 이용권에서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표가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권리에 있어서는 보험, 금융사용권, 구매권, 행정, 사법접근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생활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성생활권과 관련해서 이것을 특별하게 이제 여기에다 인권 영역으로 뽑아낸 큰 지표를 뽑아낸 이유는 여성 장애인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성생활권을 큰 영역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가지의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지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때는 사실 이 모든 지표와 관련돼서 전부 조사를 한다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라든지 또는 그 조사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